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0 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본권이 대폭 강화됐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신설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자 신문이 이틀 뒤 진행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와 도곡동 땅 관련 내용을 청와대 관저에서 직접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청계재단도 사회 환원이 아닌 다스 차명재산 회수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평양 공연에 가수 조용필 씨와 걸그룹 레드벨벳을 비롯한 우리 측 예술단 160여 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선발대가 방북해 음향과 조명 등 시설을 점검합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당국 간 물밑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CIA가 북한 정찰 총국과 이미 협상 중이라는 건데 서훈 국정원장도 긴밀히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국 씨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던 해명과 다른 말을 하는 육성 파일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술 한잔 먹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며 두 번의 자리를 했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0 항쟁 정신 등을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했는데 국민에서 사람으로 그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국가 권력에 저항한 상징적인 민주화운동이 명시됐습니다. 기존 4.19 민주 이념에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이 포함됐고 촛불혁명 정신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추가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본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까지 포함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더욱 강화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을 명시해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건강권 등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삭제하는 대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특권과 관련해서도 임기 중 소환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에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4.19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성 등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본문이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일부인 기본권이 공개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인 지방분권이나 국민주권 강화, 그러니까 신설된 비리 국회의원 소환제나 국민 발안제 등은 내일 발표될 겁니다. 또 모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정부 형태, 권력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됩니다. 청와대 예고대로 오늘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해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대통령 주도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발의를 해도 절대 국회를 통과 못하는 거죠. 오태훈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공개 첫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안을 표결 처리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한국당 의원이 있다면 제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야당을 옥죄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목리로 개헌 논의가 발목 잡혔다며 개헌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국민 공약 파기를 밥 먹듯 하는 자유한국당에겐 정부 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국민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도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저마다 셈법에 따라 개선 방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개헌안에 대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틀 뒤 결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이날 영장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얼마 전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이도선 기자입니다. 법원이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흘 만인데 일반 형사사건보다 하루 더 긴 시간입니다. 의견서만 1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에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박범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내 법리가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얼마 전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8시간 40분 동안 신문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다음 날 새벽 3시쯤 결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튿날인 23일 새벽에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죠.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 이미 모든 것을 설명했기에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참모진 사이에선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기준 기자, 논현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자택 밖을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참모들이 오전부터 몇 차례 자택을 드나들었지만 그 밖에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22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출석 여부를 놓고 참모진 사이에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심사에는 변호인단이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경찰 역시 상시 경호 인력 외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진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207페이지. 죄명 6가지에 적시된 혐의만 12개.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입니다. 여기에 검찰의 보충 설명까지 합하면 1000페이지가 넘는 거죠.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영장 내용만 2배가 넘습니다. 혐의를 보면 뇌물의 횡령, 탈세,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크게 6가지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수사를 시작해서인지 다스의 실사주는 MB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대고 현대에서 납품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다스의 모든 것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5년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원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키우려 한다며 회사를 설립하라고 한 겁니다. 현대건설을 나온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 공장 부지를 알아보며 회사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술 이전 회사까지 알선해주는 등 설립 과정에 참여했으며 4억 원가량의 자본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대표라는 이유로 다스 주주 명부에 처남인 김재정 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다스 설립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스와의 관련성을 줄기차게 부인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다스를 세우라는 지시를 내리고 설립 자금을 내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비밀 경영 보고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조카에게 경영을 맡긴 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이 취소될까 봐 다스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비밀 경영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치밀한 관리는 다스의 횡령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BBK 특검에서 경리 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직원을 시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날 수 있어 당선 무효를 우려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기존 경영진을 해고한 뒤 매제인 김지인 다스 부사장에게 대표이사를 맡기고 조카인 동영 씨를 입사시켰는데 검찰은 친족 중심의 보안 체제를 구축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청와대 관저로 동영 씨를 불러 이상은 씨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 관리 내역과 120억 원의 처리 과정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동영 씨가 회수한 120억 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게 하고 법인세까지 줄이겠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잘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돌연 2009년 7월 청계재단을 설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길 통해 다스 차명 재산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 당시 33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합니다. 기부 방안은 장학 및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 기부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청계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차명 지분 확보 편의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차명 재산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상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다스 대주주인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 파견 나온 국세청 행정관과 함께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스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물납하고 청계재단에도 지분 5%를 출연해 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다스 지분 상속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기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고급 양복과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양복을 대통령 취임식 직전 당선자 공관에서 맞췄다고 합니다. 사위와 본인 거 해서 1,000만 원짜리였다고 하네요. 이건열 기자입니다.
2007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서울 가회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을 청탁하면서 김윤옥 여사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고 2008년 1월엔 1,000만 원이 넘는 양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사용하던 삼청동 안가로 디자이너를 불렀고 이 전 대통령과 사위가 직접 옷을 맞췄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엔 김 여사에게 200만 원이 넘는 가방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선물했습니다. 이듬해 초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임을 부탁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방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와 딸을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에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고비가 3차례 있었고 그중 하나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것이다는 말이 있었죠. 사실이었을까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명품 가방과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또한 여기 덧붙여서 당시 MB 캠프 측 인사들이 돈으로 이 기사가 나가는 걸 막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윤옥 여사가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약 3만 달러, 우리 돈 3,20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김 여사가 가방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한 교민신문이 해당 의혹을 취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캠프 측 인사였던 정두원 전 의원이 돈을 주고 기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비가 이제 제가 한 3차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한 건이었는데 이제 실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정 전 의원이 건넨 돈은 이 후보 측 홍보물을 찍던 인쇄 업체에 줘야 할 9천만 원 중 일부였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이 해당 인쇄 업체에 앞으로 이권 사업 배정 때 도움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명품 가방 폭로까지 나오면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홍국 씨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1차 성폭행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김 씨가 당시 일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육성 파일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그 일을 아름다운 추억이었다고 말합니다. 조경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 A씨의 연락을 피하던 김홍국 씨는 이달 초가 돼서야 만남에 응했습니다. 감정으로 한잔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난 그거는 뭐 잘못되고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김 씨는 2차례의 성폭행을 두고 2번의 자리,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에 그거는 제가 정신을 마지막에 그 담근주를 주셔서 완전히 아니 그거는 은근술이고 뭔 술이고 2번의 자리를 했고 뭐 이걸 뭐 하니까 나는 그 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 서로 필요 오면은 이렇게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김 씨는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남기려고 하고 뭔가 그때를 정확하게 어떤 뭐 이런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놀래죠. A 씨는 김은국 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첫 성폭행을 당했던 장소로 이동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했습니다. A 씨는 조수석 뒤편에 앉았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부슬비가 내린 데다 썬팅이 짙어 바깥은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돌아올 때 A 씨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톨게이트 징수원의 시선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징수원에게 현금 5천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김은국 씨의 지인들은 한 매체를 통해 김 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지인은 성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은국 씨의 지인 최모 씨가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성폭행이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사실이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한테라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 7일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눌 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들 건 상처예요.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갔던 것 뿐인데 그렇게까지 새로 일하는데 침대시키는 그렇지 엄청 기분이 안 좋죠. 그럴 줄 몰랐다니까. 최 씨는 피해 여성에게 경고의 말도 남겼습니다. 굉장히 인식해야 될 거라는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여성 변호사회는 김 씨 측의 대응 방식을 지적합니다. 형사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호인이 직접 선임이 돼서 뭐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기자 혹은 뭐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성폭행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당시 식사를 같이 한 김은국 씨의 지인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피해 여성은 이달 초 김국 씨를 만나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여성은 이때도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홧김에 돈 얘기를 꺼냈지만 바로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A씨가 김은국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 1일 서울 강남 한 골프클럽 주차장에서입니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당연히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고 이제 그러자 A씨는 이때 처음으로 돈이라도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던진 말일 뿐 그 자리에서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에 돈 자랑을 또 하시고 그렇게 돈 많은 분이시면 그러면 돈을 그냥 제가 그냥 홧김에 얘기를 한 거지 진짜 받으려는 건 아니었고. A씨는 이때 말고는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국 씨가 낸 입장문에서 A씨가 김 씨의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 투자를 요청했다는 한 것 역시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부터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조차 사과를 받지 못한 A씨는 폭로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랑 이제 미안한 마음을 한마디만 표현하셨으면 이렇게 제가 일이 커질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은국 씨가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변호인을 통해 김 씨 측이 형사소송에 분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1차로 성폭행을 당한 뒤 김국 씨와 만났다가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죠. 여기서 많이들 의심을 합니다. 왜 또 만났을까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다시는 성폭행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며 가해자와 다시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A씨는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의도로는 부르신 건 아니었고. 일각에서 이해가 안 된다며 문제를 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상담 전문가들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 자체를 애써 부정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다시 가해자를 만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성폭행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성폭행 이후 느끼는 무기력감도 상대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취약한 시기에 어떤 트라우마를 당하게 되면 주변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강하게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밝히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신상이 밝혀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피해를 판단합니다. 피해가 있을 것 같지 않는 피해자가 피해자일 때는 어떤 의미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철저하게 피해 여성에 초점을 맞춰 성폭력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사혜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이제 관심은 안 전 지사가 구속될지 여부입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조사 도중 긴급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서야 검찰 청사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진 출두한 안 전 지사가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만큼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 관련 내용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가 피해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그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물적 증거도 비교적 많이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관해 논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중동 전문가로 알려진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는 성추행 의혹이 폭로되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에 대해 한 교수 역시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는 등 대학가에서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소속 서정민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제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 교수는 제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는가 하면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졸업생은 서 교수에 대해 상대하기엔 너무 벅찬 위치에 있었다. 자신이 초라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폭로 후 반나절 만에 학생과 학교 측에 사과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로 사퇴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가 있고 학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에서도 한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교수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유명 사진작가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만들고 사진작가가 제자를 추행하는데도 이를 방관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지만 훈련 기간도 절반으로 줄고 미국 전략 무기도 오지 않을 듯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르졸 분수과 독수리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키르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이며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기동훈련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 키르졸브 연습에 미군 12,000여 명, 독수리 훈련에 미군 11,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입니다. 북한군에게 연습 일정과 본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연습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달 동안 진행됐던 독수리 훈련 기간이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키르졸브 연습은 이전처럼 2주 동안 이뤄지지만 독수리 훈련은 4월 1일부터 4주 동안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전략폭격기 비원비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남 등 미국의 전략 무기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월 말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이 일부 겹치는 만큼 훈련 공개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한 현성월 단장과 걸그룹 소녀시대의 서현이 평양에서 다시 만날 듯합니다. 또 조용필, 이선희는 물론 여성 아이돌 그룹인 레드벨벳까지
160여 명의 우리 예술단이 오는 31일 평양에 가서 2번의 공연을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평양에서 공연할 우리 가수들의 명단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현송월 단장과 만난 적이 있는 서연뿐 아니라 조용필, 윤도현 밴드, 걸그룹 레드벨벳, 그리고 북한의 공연단이 열창했던 제2의 계의 주인공 가수 이선희 등 총 10팀입니다.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며. 하지만 북한과의 합동 공연 여부와 선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북측은 공연을 진행할 우리 사회자도 올 것인지 물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사회자는 안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 저도 알고 보면 말을 그렇게 잘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방북 날짜는 31일부터 3박 4일로 첫 번째 공연은 4월 1일로 좁혀졌지만 두 번째 공연은 협의 중입니다. 공연 장소인 류경 정주영 체육관과 동평양 대극장의 상황에 따라 두 번째 공연 날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사전 점검단은 오는 22일 베이징을 경유해 2박 3일 동안 방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들과 실무면 실무, 협상이면 협상, 그 모두를 하는 모습에 그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우려를 깨끗이 씻어낸 겁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1박 2일간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정의용 안보실장.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 실장의 조율자 역할은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 특사로 방북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5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미국 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이른바 한국의 키신저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정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우려도 있었습니다. 고령이고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핵협상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중재 외교를 잘 수행했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도 말끔히 정리했다는 게 대체적 의견입니다. 정 실장이 외무부 대변인을 거치면서 쌓은 화술이 다자 외교 경험과 접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 협조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영입하려는 임무를 받아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니 자유한국당은 정말 난처해졌습니다. 결국 너무 인재가 없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오 전 시장에게 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당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감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오 전 시장의 불출마 소식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오 전 시장마저 불출마 선언을 하며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인물난에 빠진 상황. 당내에선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에 실패했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홍 대표의 발언에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공천에서 떨어지면
당과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홍 대표의 발언에 당대표가 말씀을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너무 아쉽고 답답하다는 반응까지 나온 겁니다. 한편 당내 4선 이상 중진위원은 내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위원 연석회의에 불참하고 모레 따로 회의를 여는 등 홍 대표를 향한 서울시장 출마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이틀 쉬는 한국. 일주일에 36시간이라고 나흘 쉬는 미국. 여러분이 간호사라면 어디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게다가 한국 병원은 근무 시간도 지키질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 매일 보살펴야 하는 환자가 20명. 쉬는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 물도 마음껏 못 마십니다. 간호사를 더 힘들게 하는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 이 태움 문화도 있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모자랄 판에 선배들의 꾸중과 질책을 넘어 임신 순번제 같은 인권 침해까지 당하고 있으니 대학을 나와 자격을 취득하고도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절반. 일을 하더라도 보통 5년 이상을 버티기 힘듭니다. 반면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사는 선망의 직업입니다. 미국은 간호사 평균 연봉이 우리보다 2배나 많고 태움이나 임신 순번제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지난해 미국 최고 직업 2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미국행인 거죠. 지난해 미국 간호사 면허인 NCLEX 응시자 수는 1,231명. 2013년에 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오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인건비 인상과 야간 근무 추가 보상,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나왔죠.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수당은 의료 수가 한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거지 간호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가 지원이 없으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또 인권 침해 관련 처벌도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태움 때문에 자살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은 경찰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태움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물론 개선 의지와 그 시작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간호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우리의 수호천사, 나이팅게일이니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조선족 동포를 한 달간 재워주고 먹여주었지만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말이 여기 딱 맞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저녁 10시쯤 한 주택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조선족 동포인 40대 신모 씨가 함께 살던 A 씨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A 씨의 동생 B 씨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겁니다. A 씨는 목과 가슴 등을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쪽 집사고 그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 병사리가 나를 왼쪽으로 이 머리를 치는 거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 씨는 피해자 형제 집에 얹혀 살던 신세였습니다. 일을 하며 알게 된 신 씨가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자 동포끼리 돕고 살자며 한 달 전부터 같이 머물도록 해준 겁니다. 한 달 동안 뭐 다 계란에 밥에 뭐 먹겠다는 거 다 사줬구만 뭐. 하지만 신 씨의 생활 태도가 나아지지 않자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신 씨는 오히려 화를 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아들의 결혼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선물로 고급 외제차를 받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임직원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한 갑질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 대형 건설업체의 공사를 맡아서 했던 하청업체 대표 박모 씨는 금품 요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 변경하는데 대림 본사에서 현장 경비가 내려와야 그게 부족하니까 더 돌라 해서 뭐 현금으로 거의 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전현직 임직원들이 모두 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소장 54살 백모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요구하는 등 모두 2억여 원을 상납받았고 다른 현장의 권모 씨도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는 아들의 결혼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 정상금 지급을 미루는 등 행포를 부리고 하도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개인의 비위일 뿐 회사가 관여한 것은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 대표이사 박 씨 등 11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달리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대로 적재를 하지도 않고 단속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김명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에 갑자기 쇳덩어리가 날아와 앞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번에는 화물차에 떨어진 금속을 밟은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44건, 1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평소 화물차 통행이 많은 한 고속도로 구간을 단속반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 10분 만에 위험해 보이는 화물차 한 대가 포착됩니다. 적재물을 아슬아슬하게 높게 쌌다 보니 차체가 한쪽으로 기운 채 달립니다. 화물차 적재암 사이로는 암석 덩어리가 삐져나왔습니다. 덮개를 씌워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낙하물의 위험성이 있어요. 높이에 좀 맞춰주시고. 대형 금속 자재가 가득 실렸지만 고정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낡은 밧줄만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화물의 적재 기준만 규정해 있을 뿐 화물을 고정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정차된 화물차는 화물을 고정하기 전이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규정을 좀 개편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나 교통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천만한 적재불량 화물차들의 운행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사망자의 28%는 암 환자였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나 됐습니다.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에게 발병하죠. 그만큼 암은 국민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 암 환자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암 치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에 가입을 많이들 하는 건데 보험금 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급기야 암 환자 1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보험자폐 금감원이 조사하라! 암 환자 100여 명이 보험사의 횡포를 못 참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약속과 달리 암 입원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정당한 입원비를 달라 이 말이에요. 안 먹고 안 입고 못 쓰고 입원비 암보험 넣었다고. 이 같은 갈등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라는 보험 약관 때문. 가입자들은 암 때문에 입원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지만 보험사들은 암 후유증을 치료하는 입원 등에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부는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돈이 안 나간 거죠. 암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면 그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웃기잖아요.
3년 전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직접 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했지만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장들과 금융관료들이 도대체 무슨 짝짝꿍을 해서 우리 암 환자들 억울하게 만들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꿈의 타율 4할을 넘어 6할을 펑펑 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홈런과 2루타가 아니면 안 치는 거포도 있습니다. 시범 경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정규 시즌에도 계속 잘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즘 두산 허경민은 못 치는 공이 없습니다. 빠른 공이든 변화구든 높은 공, 낮은 공 가리지 않고 안타로 만듭니다. 6경기에서 15타수 9안타, 타율이 6할입니다. 두산 차세대 거포 김민혁은 쳤다 하면 장타입니다. 11타수 5안타에 홈런 2개, 2루타 2개, 타점은 9개로 1위입니다. 올해 봄만큼은 박병호, 이대호 부럽지 않습니다. 잘 치든 못 치든 내 스윙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반짝이가 아닌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정진기와 KT 심우준도 타격 기계로 변신하는 등 시범 경기는 희망의 시간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태평양 김홍기처럼 시범 경기에서 홈런 5개를 몰아치고 정규 시즌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2014년 서건창처럼 시범 경기 깜짝 활약이 최초의 200안타 대기록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정우가 시범 경기에서 눈도장을 찍고 신인왕까지 오른 것도 좋은 본보기. 시범 경기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도약의 큰 발판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찬바람에 다시 겨울 외투가 필요할 만큼 쌀쌀했습니다. 꽃샘추위 속 춘분절기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봄눈이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대구를 포함한 경북, 전북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10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들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과 비가 예보되어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상 5km 상공에서 영하 18도 이하의 찬 공기가 쏟아지며 기온이 내려가 눈이 내리는 지역들이 많은 것인데요.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내일 낮부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눈과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동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왠지 익숙한 장면이죠. 6.1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의정석을 점거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